그 성소자를 소외 계층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냥 연달아서 계속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외 계층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 테고, 더 나아가서 그 외에도 이제 저희 안에 다른 약자 계층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관심 갖고 있는 어떤 그 계층들이 있으신지, 또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 이런 것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당연히 성수자는 소외 계층이죠. 왜냐면 이 사회에서 내가 성수자라고 떳떳하게 얘기했다간 닥쳐올 후폭풍이, 저 애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어머니 저는 게이예요 라고 했다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니까 떳떳하게 얘기 못하는 자체가 소외 계층인 거고, 네. 그리고 저는 정말 이제 그 누구보다도 저는 나보다 누가 더 성령 충만한 꼴을 못 봤어요. 내가 제일 성령 충만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을을 위한 거에서는 이제 뭐라 그러더라? 뭐 이렇게 전력을 해라 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것에 있어서는 너무 추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뭐 이렇게 나보다 더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 좋은 점을 배우고 싶었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와서 로뎀에 딱 오니까 예전에 나의 모든 바운더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 안에서 나의 모든 것들 쓰고 뭐 이렇게 뭐 희생하고 뭐 하고 그 위에 소수자들, 그 위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 위에 사람들은 그냥 불신자. 불신자. 되게 나쁜 말 같잖아. 불신자. 안 믿는. 이제 로뎀에 와서 이제 드디어 이제 내 바운드리가 넓혀지고 눈이 열리고 다양한 각자 소외 계층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다음부터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기적으로 이제 난민 정기 후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굿네이버스 정기 후원하고 있고, 세이브 더 칠드런 정기 후원하고 있고, 인권단체 개인적으로 정기 후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또 헌혈을 정기적으로 헌혈을 해요. 헌혈도 헌혈증을 기부하고, 헌혈 선물은 또 기부하면, 제가 애들을 가르쳐서 그런지 다 애들 기부하고 있는데, 그 선물 헌혈증을 기부하면 제 3, 4개의 좀 못 사는 나라 아이들에게 학용품으로 이렇게 기부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옛날에 소수자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다가 비로소 이제 바운드리가 넓혀지니까 장애인들이나 나는 그러니까 뭐 미혼모나 소외계층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인식이 넓혀지고, 그다음에 내 돈도 그들 위해 쓰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의 생각도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고, 내 의견 주장을 펴기 시작하고, 이제 대화하기 시작하고, 뭐 이게 반대되는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도 약간 설득당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죠. 저는 이제 다양한 이제 소외 계층들이 계시고 소수자분들이 계시지만 저한테의 그런 관심의 대상은 여성이 되더라고요. 저는 또 남자를 좋아하니까 여자분들이 안 보이거든요. 정말 제일 신기했던 게 이제 예전에 대학교 때 이제 같이 룸메이트 했던 형들은 같이 차 타고 지나가면 벌써 스캔이 다 돼 있더라고요. 봤니? 막 이러면서. 뭘 봐? 뭐 스타일부터 벌써 다 진짜 찰나인데도 다 기억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저는 안 보이거든요. 이건 우스갯소리였지만 저의 관심은 딱 보이는 어떤 소수자들은 이제 누구나 또 볼 수 있는데 제가 너무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던 부분이더라고요. 그 대한민국의 남자로 살면서 가지고 있는 특권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여성분들을 만나고 제가 소수자로서의 입장이 뭔가 이렇게 명확해지다 보니까 이제서야 조금씩 보이고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얼마나 이 한국에 살면서 불안한지, 혹은 이제 그 와중에 조금 더 생각한다면 트랜스젠더 분들이 더, 예, 자기가 태어난 성과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사회가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고 있느냐. 특히나 그분들은 보여지는 것도 너무 다르다 보니까 재작년인가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에 제가 이렇게 트랜스젠더 깃발 그냥 모양은 이대로 하고 깃발만 하고 지하철에서 이렇게 쭉 도는 2호선 이렇게 순환선 도는 그런 시위 운동 같은 걸 한번 참여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남자이고 그냥 깃발만 착용한 건데도 그 주변의 시선을 받는 게 너무 공포스럽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걸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가
단순히 그냥 그들을 지지하는 의견을 표한 것 뿐인데도 너무너무 공포스러웠어요. 누군가 다가와서 막 이렇게 뭐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이렇게 막 해코지를 할까봐. 근데 그런 걸 겪고 지나다 보니까 더욱더 저는 여성분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갖지 않았던가. 지구의 반이 여자라는 그런 이상한 말들에 혹해서 그냥 막연히 남성들과 똑같이 그냥 다수로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성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이 가고 그분들이 심지어 지금 저희 로뎀나무 그늘교회도 25년 정도가 지났지만 20여 년 정도는 남자 게이들만 모여있는 커뮤니티였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는 군대 문화라든지 군대는 다 갔다 왔어. 이건 정체성을 뛰어넘더라고요. 군대는 그 뭔가 위계와 어떤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2년 동안 흡수된 그런 것들은 참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문화가 형성돼 있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오셔도 쉽게 적응을 못하고 또 튕겨서 나가시고 저희는 그게 저희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이 너무 없다 보니까 챙기는 것도 사실 덜하고 또 어떤 어려움으로 이렇게 나가실까에 대한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뭐 못 어울리나 보다 이렇게만 치부했던 것들이 꿋꿋이 버티면서 또 계속 이제 로뎀에 계신 그 레즈비언 분들이나 또 LI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들으면서 인식이 점점 변하고 여성분들이 얼마나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차별을 받고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지 다수이자 소수인 어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을 일단 바꿔야 조금 더 뭔가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더 이렇게 확산되겠구나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성분들에 대한 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성소수자가 소수자다. 소수자는 맞는데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수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성소수자 정체성만 갖고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다양한 정체성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성적인 정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성 시스젠더 게이로서 나 스스로를 정체화했지만 저는 또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어떤 일의 영역에서 저는 또 어떤 역할을 맡고 있고, 또 가족 구성원 내에서 또 저는 어떤 역할이고 또 그 가족이 사회적으로 어떤 계급에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또 제가 누리는 혜택들이 또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사실 총 집합돼서 나라는 사람을 구성하다 보니까 저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동성애자고 게이이지만 살면서 어떤 그런 성소수자로서 어떤 어려움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고 굉장히 자유롭게 자기의 삶을 가꾸고 누리고 표현하는 이런 사람들도 봤고 또 뭐 집안의 어떤 그 계급이 되게 좀 높아서 그 계급에 의해서 자기가 성소수자인 걸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그냥 풍성하고 고민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봤고 저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보다 보니 그들을 과연 소수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좀 질문들이 생긴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과연 소수자가 뭔데 무조건 고통받고 힘들고 막 그렇게 막 뭔가 삶의 어떤 밑바닥에서 막 그렇게 있어야만 그게 소수자인가? 라는 질문이 또 제기될 수도 있겠으나 저는 소수자라는 것을 단순히 그렇게 어떤 정체성 하나로만 억압받고 핍박받고 있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게 좀 되게 어려운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딱 처음에 받고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사실 박근혜 씨라고 해야 되겠죠. 전 대통령으로서 예우가 다 지금 파기가 된 상황이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그분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을 때 사실 여성 대통령이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여성으로 생각하기보단 대통령, 박정희의 딸, 박정희의 자녀 뭐 이렇게 더 인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분의 여성으로서의 소수자성은 과연 있는 것인가 라고 질문해 본다면 또 그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인 거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게 단순히 어떤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차별받아 라기보다는 뭐 어떤 존재든지 간에 그 사회의 어떤 위치에서 어떤 조건 속에 살아가느냐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지금은 더 지배적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죠. 쉽게 그래서 정의할 수 없고, 네. 근데 사실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떤 우리가 누리는 혜택들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소수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결혼도 할 수 없고요. 네. 특히 저희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 네, 파트너로서 인정받지 의료보험도 따로 되고. 못하고, 우리 중에 누가 한 명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제가 동반할 수 없거든요. 또 재산을 공유하거나 나눌 수도 없고요. 뭐 그런 일반 이성애자들이 다수의 이성애자들이 누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너무 당연하게 누리는 그 권리조차 갖지 못한다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소수자가 맞는 거는 같아요. 근데 그런 조건을 가지고서 딱 이렇게 잘라서 이거는 소수자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좀 되게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는. 근데 결혼이란 거에 대해서 가치 부여를 엄청 해놓고 모두에게 누릴 수 있는 거고, 심지어 뭐 고유정 같은 여자, 조두순 같은 이런 사람들, 뭐 정인이를 했던 그런 사람들도 다시 결혼할 수 있고 다시 이혼할 수 있고, 내가 결혼 3번 했으니까 너 4번째는 안 돼,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뭐 모든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걸 굉장히 가치 부여를 하고 있고, 모두가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뭐 범죄자들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이든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가치관을 굉장히 많이 의미 부여를 해놓고서는 성소수자는 안 돼, 거기를 배제시켜 놓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어떤 흉악범도 할 수 있는 거고, 결혼을 몇 번 했던 사람들도 다시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너희는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안 돼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소외 계층이 되는 거고, 약자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걸 단순히 이제 남녀의 결합을 떠나서 더 성숙해지는 단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조차를 박탈시키는 건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또 외로움을 외롭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고, 그리고 모두 우리가 똑같은 이제 하는 일 다 하잖아요. 세금도 다 내고 뭐 다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세금 낼 거 다 내고 세금 있는 다 내. 근데 혜택은 하나도 못 받아. 사실 성소수자는 애국자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라에 시킨 거 다 해. 다 하잖아요. 군대도 갔다 와. 다 하고, 군대 막 말뚝 박는 애들 있는데, 하여튼 다 하는데, 그 모든 복지와 혜택에서 배제되는 그 복지의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 빼고는 그냥 개인이 제일 뭐 못 받는 거죠. 네. 할 건 다 아는데 다 배제돼.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지만 너네 존재 자체만으로 너네는 안 돼 라고 하는 건 굉장히 모순이고 배제고. 동성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것도 너무 저희한테 중요한 주제거든요. 사실 기독교에서 동성혼을 반대하는 여러 이렇게 시위 어떤 장면에서 제가 되게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던 게,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내 삶이 피해받는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동성혼이 합법화되는데 이성애자들의 삶이 왜 핍박받고 왜 어려워지지? 뭐 때문에? 저는 좀 이게 너무 좀 이해가 안 갔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소수자들,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뭐 장애인분들도 그렇고, 뭐 여성분들도 그렇고, 또 그 미혼모 가정이라던가, 뭐 난민이라던가, 특히 난민 이슈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지금 문제적인데, 이렇게 어떤 사회적 소수자들, 성소수자들이 어떠한 이익을 얻게 되는 것, 또는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 내가 받는 혜택이 단절되고 내가 받는 혜택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들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면 내가 피해를 입어. 그리고 저들이 받는 만큼 내게 빼앗길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저는 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무슨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들의 혜택이 뺏기는지 네. 무슨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죠? 제가 되게 친하고 저의 어떤 성소수자성을 되게 지지하고 인정해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난민 이슈가 한번 나왔어요. 근데 난민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은 다 이성애자고 결혼을 했고 자녀가 있어요. 근데 너무 정말 이렇게 치를 떨면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나라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왜? 그랬더니 그들이 사회에 더불어 살아가면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많다는 거여서 성범죄 1위는 너무 못 산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왜 성범죄가 갑자기 여기서 왜 나오지?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게 이제 잘못된 왜곡된 정보들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공포심을 그런 식으로 건드리게끔 작용을 한 거죠. 공포 마케팅.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들을 계속 배제시키고 차별하게끔 만드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수 줄고 있잖아요. 절벽 시대잖아요. 앞으로 한 20, 30년 안에 정말 뭐 일할 인구가 거의 지금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때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외국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럴 때 과연 우리는 그 날을 위해서 어떻게 대비하며 살 것인가 생각해보면 지금 갖고 있는 이런 혐오의 프레임들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1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이 들고 이건 전 세계 추세를 놓고 보더라도 너무나 뒤로 역행하는 그런 움직임이고 그런 것들을 기독교 언론에서 만들어내고 재생산하고 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이게 절대 반대로 나가야 되는데 왜 교회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정말 요즘에 좀 난민 이슈에 관심이 많아요. 디아스포라인들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을 떠나서 또는 다른 인종으로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경험을 겪고 이거는 단순히 성소수자라고 해서 제가 소수자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계선상에 놓여 있다는 점만으로도 저는 난민 이슈는 한번 좀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국의 어떤 국가적 미래를 생각했을 때라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다. 아무도 제가 난민을 선택한 적이 없죠. 성소수자를 선택하지 않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성범죄 1위는 목사입니다. 네, 이거 팩트입니다.